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주요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나의 평가와 남이 하는 평가는 다른 법이죠. 민초들의 생활에서 국정 운영의 결과가 보여지는 걸 텐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국민들은 지난 1년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평가를 더 많이 내렸습니다. 전문가들 생각도 비슷했는데 4명 가운데 3명은 잘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시작된 게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점수를 줬습니다. 5년 임기 중에 고작 5분의 1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라고 위안을 삼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커져만 가는 경제 양극화, 노동 가치의 불평등, 지역과 중앙의 격차, 노동의 가치와 안전, 인권 존중, 이런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가치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에서도 희망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의 국정운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가운데 공천 거래와 막말로 집권 여당 또한 시끄럽습니다. 당과 국정운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 윤 대통령이 오늘 스스로 했던 약속처럼 국민만 보고 가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여수 해양풍력발전소 사업 인허가를 두고 최근 지역에서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네, 1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여수 1원 해상풍력발전소 사업 인허가를 놓고 최근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수시에 행정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시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를 갖고 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심의를 벌였는데 이 사업성을 파악하는 이 풍황 계측기 설치 신청과 또 어업단체 의견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란이 된 이 풍황 계측기 설치의 경우 사업 참여 업체들이 여수시 삼산면 특정 해역에 이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해당 해역 관할 어업단체인 이 거문도 수협 의견보다 여수 수협 등의 의견서가 반영되면서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기됐습니다. 어업단체의 의견서 채택 논란이 제기되자 자문회의에서는 각 권역 어업인단체의 의견서를 우선 수렴하기로 했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이 풍황 계측기 유효 지역에 대한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에 대한 여수시의 유권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1조 원대인데 참여 업체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풍황 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법은 애초 반지름 5km 이내에 먼저 설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계측기가 중복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이 반경 5km 이내 정사각형 내 중복되는 타 사업자 계측기와 중복이 없을 경우에는 유효지역 80제곱킬로미터까지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는데 여수시가 해당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입니다. 심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 송하진 여수시 의원은 조례에 따라 민간협의회는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데 현 민간협의회 일부 인사가 특정 사업자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가 협의회 구성 과정에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송 의원은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불허 처분을 내린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렸다며 업체의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한다면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위원회 자격 시비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황, 여수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논란에 대해서 여수시 어떤 입장 나왔습니까?
네, 위원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여수시는 이 풍황계 설치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에서 수산단체 의견을 모아 처리한 사안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로 의견서를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풍력발전소 설치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고 민간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사가 특정 업체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은 여수시로서는 이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치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지역 일부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참여 업체가 이 지역 수협에 10억 원대의 발전기금을 전달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공방은 내일 이 시간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최근에 광양경제청이 광양시 황금산단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반대 입장이 나오자 조성업체의 사업 보완 조치를 내린 바 있다라는 이야기 또 전해드렸는데 황금산단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광양시 황금산단 주변의 혐오시설 인허가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뒤늦은 행정당국의 사후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황금택지개발 공동주택 입주 예정 주민들이 추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최근 황금산단 내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 인허가에 이어 광양시가 또다시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가 유발될 수 있는 돌 파쇄 사업장을 허가해줬다며 광양시가 황금동 일원에 대책 없는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가 특정 지역을 골라서 혐오시설을 일부러 허가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입주 앞두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네, 이번에 광양시의 허가로 가동을 앞두고 있는 돌 파쇄 사업장은 이 황금택지개발지구와 직선거리로 2km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외부에서 안반이나 돌을 가져와 파쇄하는 업종으로 현재 사업장 설치를 위해 벌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가동되고 돌을 파쇄하게 되면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광양시가 황금택지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황금지구를 광양시의 혐오시설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봐도 인허가를 내주면 현지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도 광양시가 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와 승인을 내주고 있다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택지 개발과 함께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인데 인근에 혐오시설을 광양시가 밀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민원에 이어서 해당 지역의 돌 파쇄 공장 인허가 논란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광양시도 입장이 있습니까?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광양시가 관련 사업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최소한 주민공청회라도 열고 이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지역 돌 파쇄 사업장은 업체가 부지를 배입한 이후에 인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준 것뿐이라며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해당 돌 파쇄 사업장의 경우 광양시의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제정되기 3, 4년 전에 이미 허가를 내준 곳이기 때문에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주민들의 의견 청취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해당 사업장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할 근거가 없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비산먼지 발생이나 집진 설비,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다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속 터지는 민원에 대한 광양시의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답변이 인상적인데요. 광양시의 해명대로라면 주민들이 더 이상 해당 민원을 기댈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자, 가정의 달에 걸맞는 게스트분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모든 걸 잘 소화하셨습니까? 네, 무사히 잘 치르고 왔습니다. 치르고 왔어요. 뭐 굉장한 위기 무사한 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어제 제가 점심 혼자 먹으러 갔다고 막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예. 가족의 의미를 다시 또 되새기는 시간을 어제 어떻게 또 다시 보내셨습니까? 가졌고. 뭐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세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폭우가 왔잖아요. 어린이날 때는 진짜 많이 그렇죠. 왔죠. 집에 있었을 그렇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 제목 말해도 되나요? 슈퍼마리오 봤어요. 슈퍼마리오. 아, 그거 많이 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90분 영화인데 아이가 더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솔직히 졸렸는데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오가 버섯을 먹고 뭘 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슈퍼마리오는 모르는 존재 아닌가요? 뽀로로 같은 그러게요. 것이 익숙하고 우리한테야 마리오가 그렇죠. 익숙할 사실 텐데. 저희 세대 이야기죠 마리오는. 근데 네. 뭐 지금 아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서. 어차피 선악 구도가 있고 또 마리오가 어쨌든 해결하는 그런 구조니까 아이들한테는 네. 뭐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은 이제 슈퍼마리오로 네. 이제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어버이날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버이날은 이제 여수에 있는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고 예, 뭐 부모님들 그러니까 익산에도 이제 처갓집에도 한번 네. 갔다 오고 뭐 큰 거 있겠습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캐시 뭐니 해도 캐시 또 좀 드리고 뭐 이렇게 뭐 복잡하지 되게 좀 않습니다. 저렴한 느낌이 나네요. 마음을 드렸죠. 마음을 담은 캐시를 드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정의 달에 맞게 또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볼 텐데 먼저 화재 판결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법적으로 표현 이제 부양 서로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의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양 의무는 사실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상호죠. 이제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할 때 이거는 2차적 부양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식은 성년이 된 자식이에요. 뭐 자식이 어렸을 때 미성년이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그 양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보다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와 관련된 좀 판례나 이런 사례를 조금 몇 가지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판례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를 했을 때는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나 살기도 힘든데 네. 부양하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그쵸. 거예요. 그래서 2차적 부양 의무라는 말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2차적 부양 의무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조건이 뭐냐면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또 근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를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 그 생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도 내가 그 이제 부양 의무자의 수준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혼 후에 집을 나갔던 부모가 내가 어렵게 살았어요. 예. 근데 내가 성년이 됐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참. 부모님이요? 네. 이제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쨌든 그 친자 관계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년이 된 자녀가 부양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성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자녀 입장에서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판례가 이제 한 두 가지 이제 한번 소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인정을 했고 하나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부양을 받으려는 자의 낭비 아니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해서 이혼 후에 집을 나갔던 부모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양육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냐고 다퉜지만 실제 좀 인정을 하는 게 있고 이와는 또 다른 이유로 인정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같은 건데 판결이 두 개 다르게 나왔다고요? 구체적인 사정마다 좀 다르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70대 부친이 과거 혼인 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제 예. 엄마랑. 그런데 그 결과 그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줬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 이런 사정들이 있었을 때는 뭐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뭐 권리남용이다. 신의치게 반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같은 사안인데 그렇게 두 가지 판결이 네. 나왔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똑같은 이제 판결이 같은 사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기록까지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예. 근데 그 사정이라든지 내면을 좀 법원에서도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양 의무 자체는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각한 그 판례도 성립은 네. 하지만 그걸 주장하는 게 참 너의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아. 너가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까지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 권리 남용 아니냐 이렇게 한 식으로 이제 기각을 했다는 거고 네.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어요. 내 유학비를 대달라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를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반대의 경우죠. 자녀가 그러네요. 부모에게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라. 유학비를 주라. 아니, 소송을 부모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일인가 싶긴 이게 한데. 부모님한테 유학비 달라고 소송한다는 것이 참 근데 씁쓸하긴 얼마나 사실 합니다. 관계는 부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길어요. 이게 예. 근데 사실은 왜냐면 다른 자녀는 다 그럴 수 또 있겠죠. 해줬거든요. 유학비를 아. 대줬거든요. 근데 또 이게 뭐 중간에 또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 스토리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자녀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뭐 유학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지금 댈 수가 없다.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재판부에서 본 거는 너가 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자력이 그렇죠.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예. 그리고 유학 비용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도 그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 줄 의무는 있겠지만 네. 유학 비용까지 통상적인 생활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례도 그러게요.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참 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부양 의무에 관련된 판결들 화제의 판결로 짚어봤습니다. 주제로 넘어오죠. 가정에서보다 직장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뭐 두 분도 뭐 당연히 뭐 마찬가지로 그렇죠.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분의 1은 누구나 그렇죠. 거의 다 거의 직장에 있잖아요. 깨어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저녁에도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살린다라는 취지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그렇습니다. 다 일의 연장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잠자는 시간 위에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까지 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이렇게 또 아, 이렇게 그- 남자들끼리 어. 통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하진 변호사님은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또 더 나아가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일하고 뭐 있다. 숨 쉬는 것도 이제 일의 연장이긴 하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숨 쉬는 것도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기관들이. 네. 예. 매일 보는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보니까 매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건수가 줄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참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그냥 그치면은 그나마 좀 낫겠는데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 하나가 최근 나왔는데 직장에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싶은 게요. 서울대학교 직원이 동료에게 꽃뱀일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준비된 꽁트 듣고 오겠습니다. 어이 이양, 아니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해야 알지. 아니 그래야 뭘 도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 인생 선배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 편하게.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왜 얼굴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실까? 아니, 얼굴이 팔죽색이구만. 네, 뭐 별건 아니고요. 저희 부부가 요즘에 임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좀 뭐 어려워서요. 뭐 그게 뭐 고민이라고 그러고 있는가? 내가 이래봐도 애기 셋 낳은 아빠잖아. 내 빤스 줄라니까 우선 그거 남편한테 입혀봐봐. 네? 뭐라고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왜 부장님 속옷을 입어요? 진짜. 아무 말 말고 한 입혀봐. 효험이 있으니까 글제. 그리고 여자가 엉덩이가 그게 뭔가 밥을 많이 먹어봐. 여자가 엉덩이가 펑퍼짐해야 애도 숨풍숨풍 낳고 할 건데 걱정이네 걱정. 부장님,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여자 엉덩이까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거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진짜 예민하게 구시네. 내가 이양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은혜도 모르고. 요즘 것들은 다들 지가 잘났어 지가. 은혜 이야기가 나왔네요. 참,
이 변호사님의 그 안타깝네요. 분노의 이양은 뭐죠? 이양? 이양 굉장히 한 70년대 영화 속에서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으신 우리 부장님. 화가 또 듣다 보니까는 제대로 나셨나 봐요. 이 아우, 변호사님이 정말. 샤우팅을 바로 또 네. 부장님 또 이렇게까지 아우. 하시는데 엉덩이 징글징글하네요. 펑퍼짐. 너무 너무 그러니까요. 듣기 싫었어요. 예.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던 꽁트, 지금 부장과 뭐 이양이라고 하는데 먼저 뭐 이사원의 이야기를 꽁트로 전해드렸습니다. 임신이 계획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부장이 뭐 자기 뭐 팬티를 가지고 가가지고 남편한테 입혀봐라라고 하는 등 뭐 여자 사원에게 뭐 엉덩이가 그게 뭐냐는 등 참 누가 봐도 성희롱인 것 같은 이야기가 다분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교육 같은 것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의무죠. 직장 네, 내에서도 네, 네. 뭐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피해 사례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앞서 뭐 말씀하셨던 그 꽃뱀일 수도 있다 이거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심지어 당사자 앞에서 한 거예요.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안희정 그 전 충남지사 그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저 누구누구 씨도 꽃뱀일 수도 있으니까 기관장들 잘 보필하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신고를 했고 이제 공간 분리 조치도 했었는데 계속 폭언도 해요. 기본이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여자는 일을 못한다. 여자여서 일을 못한다. 이래서 여자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 3월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이제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실제로 뭐 재판부에서는 스스로도 꽃뱀이라고 발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고 그 꽃뱀이라는 발언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을 충분히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라는 그 청구를 인정하진 않았는데 우선 1심이에요. 당연히 항소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우리 그냥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이게 판결이 뒤집히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 이상할 것 생각이 같은데요. 들고요. 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이 코레일 직원이 파면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 그러니까 여직원이 상사였어요. 네. 직장 상사 뺨에 입을 맞춘다든지. 부하 직원이요? 예, 부하 직원이. 왜요? 전 모르겠어요. 저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좋은 일을 하셨나? 뭐 배도 만지고 팔뚝을 만지고 뭐 사무실 안에서 뺨에 입도 맞추고. 부하 직원이 여자 상사 네. 배를 만졌다고요? 예,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같이 술 먹자라고 그러고 우리 부부 같지 않냐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 이어서 했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이 여자 상사분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이제 예. 파면이 되니까 이제 파면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또 제기한 거죠. 제기를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계속했고 뭐 역사가 이제 외진 곳에 있거나 소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니까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희롱도 인정하고 이것이 업무하고 관련됐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도 다 그대로 그러니까 청구를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상사한테 보통은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계질서에 의해서. 그런 성적 언동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 이 사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코레일 직원이 내가 어떻게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한 행위가 그러니까 뽀뽀한 거는 호감이었다 이성적인 호감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뭐 나의 행위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냐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뻔뻔하네요. 그 주장을. 그것도. 네네. 직장 내 성희롱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조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아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있고 특별히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아예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칭으로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가해 주체는 사업주
그럼 아니면 상급자 음. 또는 근로자. 그러니까 꼭 상급자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로자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해서 굴욕감,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성적 언동이나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근로 조건이나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이거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남녀공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뭐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자나 뭐 사업주 등 직장 내 위계 질서가 있고 위에 있는 분들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비율상 대부분 놓고 그렇죠. 보면은 네네. 대부분 이게 그래서 그런지 쉽사리 사건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끙끙 앓다가 뭐 혼자만 고민하다가 뭐 뭐 결국에는 인사상 보복 조치를 당한다든지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에 그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든지 아니면 그걸 알게 된 사람이든지 목격한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네.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해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라면은 그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고를 해서 내가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뭐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 제일 크실 것 같아요. 예, 법률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피해 근로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도 그렇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렇고 이제 직장 내에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파면, 해임, 뭐 해고, 뭐 징계 이런 부당한 처분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해도 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끔 법률 규정도 돼 있고 그런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업주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는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뭐 발견되었거나 신고가 됐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좀 분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 조치를 바로 취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그 가해자를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무를 잘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도 부과받고요. 그 형량 자체는 좀 센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강가한 뭐 내가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아예 뭐 이렇게 하고 무마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차일피일 조사를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꽁트 잠깐 짚고 갈까요? 요거는 무조건 성희롱이죠? 네. 명백한 것 같아요. 뭐 빤스를 입혀라느니 뭐 엉덩이가 펑퍼짐해야지 뭐 애를 잘난다느니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요? 자, 우리 그냥 듣기만 해도 그 발언이 단 1회에 그치더라도 아 이거 짜증나고- 너무 굴욕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요. 모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도. 네네. 그래서 이게 막 예전에 좀 이제 물론 예전 기성세대를 다 그렇게 몰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아예 우리 때는 그런 거 그냥 약간 친밀함 아니면 좀 고민 상담식으로 해준 거다. 그런데 아예 그 남녀 고용 평등의 시행 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성희롱이냐 이렇게 해서 예시를 아예 구체적으로 들어줘요. 그래서 뭐 성적인 언동의 예시를 육체적 행위, 뭐 시각적 행위, 언어적 행위 이런 식으로 아예 세분을 해서 말을 해주는데 뭐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뭐 자기 혼자 재밌다고 막 네.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고요. 오늘 꽁트에서 얘기 누구나 들었을 때 저 발언을 누구라도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서 내가 뭔가 성적으로 되게 좀 굴욕감이나 막 혐오감이 느껴지는데 이러면 성희롱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군다, 뭐 내 걱정해서 하는 말 아니냐, 뭐 호의다 이제 이런 그쵸. 취지로 그래서 몰아가시는 분들은 아니 뭐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고 하면은 전부 다 성희롱이냐
뭐 피해자 절대주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그냥 기분 나빴다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이 되는 거냐 뭐 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아까 이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뭐 육체적인 언어적 행위, 심각적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뭐 직장 내에서 조사를 할 때 뭐 그것이 아니 신고한다고 무조건 다 저기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뭐 좀 억울하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면 될 것이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뭐 성희롱이라고 인정돼서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도 또 그 징계가 무효다라는 뭐 그런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터 사회에 나오는 거는 상식선으로 봐도 누가 봐도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좀 저는 뭐 어려운 어떤 기준들을 막 다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편할 네.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것도 뭐 교직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니네가 아냐,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뭐를 했고 막 이런 성희롱적인 안 발언을. 궁금해요, 안 궁금해. 근데 2심 재판부는 이 사람도 파면을 당했거든요, 징계로. 예, 근데 파면은 너무하다라고 판단했었어요. 2심에서요. 네, 그랬는데 대법원이 아니다. A 씨에게 성희롱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징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재량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요. 그 다 우리 이제 조직마다 인사 규정이나 징계 그 규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해임부터 파면까지도 다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뭐 이제 2심에서는 그 뭐 성희롱 행위 정도가 약하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파면 처분은 너무 그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교직원은 엄격한 어떤 그런 윤리의식이 더 요구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위를 봤을 때 이거는 뭐 파면이 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게 성희롱이 아니야라고 판단했지만 간혹 판결이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법감정하고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은 종종 또 발생한다는 거죠. 네. 발언이 좀 평소에 과감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최대한 생각나는 말을 삼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역으로 자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괜찮은 아니면 거랑은 자기 관계가 가족이 없는 들었을 거니까. 때 아니면 자기 자식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은 신체적인 성희롱은 아예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성희롱은 성폭법이 적용이 돼요. 그냥 빼박이죠, 예, 빼박.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네.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은 이제 우리가 형법상 모욕죄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단둘이 있을 때 있으면 좀 모욕죄가 인정되기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돼서.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충족이 된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시각적인 성희롱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자꾸 이제 메신저나 이런 걸로 자꾸 이상한 걸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상한 메시지나 사진이나 뭐 영상. 이상한 영상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뭐 도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성폭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런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매체, 글, 그림 이런 것들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간혹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공간에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는 나 혼자 봤는데 내가 뭐 보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뭐 그런 게 되냐? 그게 누구나 뭐 그 이제 그걸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이런 범위 안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보시든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의도 보시든. 자체가 불순한 거죠. 그러게요. 네. 예. 네. 이 만약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네.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처벌 규정 말씀드리면서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의 상한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 당연히 죄질도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상한선까지 이제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이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산재로도 인정이 될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됩니다. 우선은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데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예를 들면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 수면장애, 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직장 내 괴롭힘에 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포함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봤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 포함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이제 삶이 아예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잠도 못 자고 너무 극심한 우울감도 느끼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산재 신청도 가능하고 실제로 인정이 돼서 뭐 요양급여나 뭐 휴업급여나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인사상 보복 조치가 뭐 두렵고 다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도 예.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용기를 내는 것이 뭔가를 바꾸는 데는 이제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어디에다 도움을 청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당연히 직장 내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그것조차도 어렵다,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종합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02-735-7544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도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종합지원센터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 1366 그냥 1366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성희롱 관련된 긴급 전화 상담이라든지 보호 조치도 해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직장 내에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좀 두렵고 용기가 안 난다라면 이런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뭐 정말 어렵겠지만 초기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증거가 좀 살아 있고 그거를 또 목격한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면 너도 뭐 어쨌든 묵인 내지는 뭐 용서 뭐 또는 그게 희미해질 수가 있고 또 부인을 해요 무조건. 그러겠어요. 또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거 내가 너무 불쾌하다 이거는 좀 도를 지나쳤다라고 했을 때 바로 좀 문제 제기를 하셔서 더 큰 피해를 안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 소식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어버이날 주간이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 기부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지역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자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없던 살림에 아껴서 자식만 먹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외식할 기회가 많지 않죠. 어제 오전 여수 화장동 한 중식당에서는 이런 맛있는 자장면을 어르신들께 무료로 드리는 효나눔 자장면 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사장님 부부가 마음을 담아서 지역 어르신들께 맛있는 자장면 한 그릇씩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든든하고 푸짐한 그 현장 함께 가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시러 걸어오신 거예요? 한번 걸어왔죠. 땀을 찍찍 흘리고 저 할머니 보고 짜장면 보잡다 그래서 나 데리고 왔지. 해년마다 요리해줘. 어버이날 되면 해년마다 해줘. 어머니날 되면 기다리자 뭐. 그래갖고 그냥 시장에서 뭐 팔고 그냥 허글러 그냥 왔네. 그렇게 준다는 거야. 좋지. 걸어왔지 하면 요거 한 그릇 먹고 가야지. 배가 고픈 게. 해년마다 줘. 여기가 그렇게 잘 때 끄네. 이렇게 봉사를 해줬어. 복 받어. 좋지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개인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 상당히 신경 써서 어른들한테 그렇게 대접해 준 게 고맙죠. 고맙게 잘 먹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어버이날이라 그렇게 우리도 기분 좋고.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화장동에서 한반점 운영하고 있는 임은수. 저는 윤초정입니다. 그 어버이날 효사랑 이벤트 기념으로 저희 이제 독거노인들 저희가 이제 직업상 이렇게 중국집을 하다 보니까 배달을 직접 저희 사장님이 다니시거든요.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또 많이 애로우시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 장사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게 꿈이었고 저희 사장님이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중국집을 하는 게 이제 한 10년 터울인데 10년 동안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나도 10년 동안 이제 주위에 손님들 때문에 나도 먹고 살았으니까 대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이라 대답하자. 이 취지로 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2회 3회 이제 계속 쭉 하게 된 거죠.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주로 짜장면 한 그릇씩 한번 대접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먼저 다가간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버이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날은 솔직히 자녀분들이 많이 함께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뒷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으니까. 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어요. 오늘 몇 그릇이 나갔나요? 꽤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300그릇 이상. 뿌듯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우리 딸을 태워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라디오가 나오고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짜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막 갈비도 드시고 싶고 뭐 장어도 그러는데 짜장면이 나왔다는 자체에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도 따님이 오늘은 엄마 친구분들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짜장면 드시라고 이 말에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내일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4번째 행사잖아요. 네. 하실 때마다 조금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반가우세요? 그쵸. 한 그릇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이렇게 보면 좀 더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곱빼기로 드리고 한 그릇 더 드시라고 하고 또 단골 손님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더 챙겨드리고 싶고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은 좋더라고요. 서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보람 있죠. 그리고 직업상 이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20년이 다 되거든요. 처음에 일할 때는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지 그랬는데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이 요즘 얼마죠? 7,000원. 7,000원이에요. 네. 이거를 매출로 따져보면 꽤 많은 그쵸. 액수예요. 네. 꽤 많은 액수지만 또 우리가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하죠. 그런 매출을 생각한다면 봉사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누는 게 행복이죠. 네, 솔직히 뭐 현물적으로는 제가 힘들고 이런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도 뿌듯하고 좋아요. 정이죠, 정. 솔직히 저도 정을 나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외로운 분들이니까 집에 있으면 제일 외롭잖아요. 정이 이런 모인 데서 한 그릇씩 나누면 그 드시는 순간만큼이나마 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2, 3년 또 손잡고 이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찌 보면 그 우리 어렸을 때 소풍 오는 그런 기분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 준비 정말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했어요. 밀가루도 한 4포 정도 반죽을 하는데 그게 4포 정도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려요. 짜장 마도 막 한
대여섯 바구니씩 썰어놔야 되고 미리 해놔야 되고 고기도 지금 15kg 시켜놔가지고 그거 다 짜장 다 들어간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제 밤에 그죠. 준비를 네.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솔직히 많이 오셨으면 많이 오셔갖고 드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아침에 다 많이 오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침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어르신들은 이 현수막을 걸어놔도 날짜의 개념은 없으셔요. 그냥 이게 무료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오시고 아침 일찍 어제도 오시고 그러셨다고 직원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참 어떤 분들은 우리가 3시까지 하니까 1차로 드시고 또 한 번 오시는데 맛있으니까 또 오시는 거 아닐까요?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진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그냥 뿌듯한 일을 하면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지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밥 한 끼. 근데 여기서 또 오선도선 드시면서 또 얘기 담아도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정겹더라고요. 혼자서 집에서 쓸쓸하게 짜장면을 먹는 것보다 여기서 여럿이 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나눠 드시면 확실히 더 좋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 지휘 사람들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제 드시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세요? 우리 집 쟁반짜장을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쟁반짜장을 시켜갖고 드시면서 돌아가신 분. 근데 저기 3번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먼저 오시는데 모자 눌러 쓰시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아드님이 들어오셨어. 쟁반을 2인분을 시켰는데 좀 드시더니 안 드시더라고. 진짜 먹고 싶어서 전남병원에서 여기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 여기서 또 안 맞는 거야. 우리 음식이 생각나서 찾아오신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저한테는 기억에 남더라고. 짜장면 한 그릇이 어떤 의미예요? 저의 의미는 일단 저희 신랑이 이렇게 짜장을 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어르신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 그게 참 뿌듯하고 따뜻한 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5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